어릴 적엔 일기, 지금은 수다. 쌓아둔 말을 닿을 때까지 몰아서 떠들어 봅니다. 밀린 일기 40번째 페이지 시작합니다. 손절이라는 말이 유행하는 현상이 보여주듯 요즘은 인간관계를 단절하라는 조언이 흔한 시대다. 이런 점을 고려해보면 이토록 외로운 사람이 많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점점 더 많은 사람, 특히 청년들이 깊은 외로움을 겪는 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버들이 이제 한 문장을 읽으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네. 최근에 같은 책을 읽고 네. 좀 이 책에 대한 리뷰 겸 저희의 생각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맞아요. 생각이 네. 들어가지고 오늘 그 책에 있는 첫 문장, 음. 첫 문장은 아니고 한 문장을 음. 읽으면서 시작을 해봤는데요. 네. 저희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 버들이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손절사회라는 책이고요. 이게 처음에 저희가 인스타 광고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번에 읽고 있다고 그늘에게 말했더니 네. 본인도 같은 책을 알고리즘에서 봤다 맞아요, 맞아요. 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리즘이 비슷하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 지금 읽고 있으니까 다 음. 읽고 빌려줄게 해가지고 오늘 팟캐스트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네. 손절사회라는 제목이 일단 굉장히 제 눈에 그때도 들어오기도 맞아요, 했고 맞아요. 이게 어떤 내용을 얘기할까? 이런 게 좀 궁금했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버들이 빌려줘서 읽으면서 좀 어려운 내용일까? 하고 지레 겁먹은 게 있었는데 네네. 전혀 그렇지 않고 오늘 저희가 얘기하면서 쭉 한번 이렇게 톱어보겠지만 네네.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되게 충분히 재밌게 훌훌 읽을 수 있는 책일 것 같아서 맞습니다. 이 책 자체도 되게 추천을 드리고요. 우선 버들은 조금 저보다 먼저 읽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는데 네, 좀 지금 흐릿흐릿한데 네, 다시 기억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좀 어떻게 읽으셨는지 그냥 일단은 뭐 이 책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앞서서 좀 약간 리뷰, 그냥 감상 이런 거를 좀 먼저 들어보고 싶네요. 저도 사실은 그 연구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석사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책 읽을 때마다 내가 어디서 가서 석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부끄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이게 이제 그 연구자라고 했을 때 연구자들의 우리가 익히 떠오르는, 연구자 하면 우리가 익히 떠올리는 게 뭔가 먹물, 이렇게 시대와 떨어져 있고 네네. 뭔가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고는 하지만 일상과 맞닿아 있지 않은 이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는 이미지를 떠올리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공부를 하면서 그러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물론 뭐 연구가 넓고 좁고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되게 그냥 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다. 물론 뭐 석사 연구가 뭐 어떻게 이렇게 대단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석사 연구를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의문들이나 이 사회에 대한 분석력 같은 것들, 그리고 사회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어떤 렌즈를 갖고 보느냐가 굉장히 뚜렷한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걸 기반으로 책도 쓰시고 그리고 비슷한 이제 해외 글들을 번역도 하시고 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제 나름의 관점에서는 이제 뒤에 이제 나올 이야기들에 굉장히 많은 공감도 하고 또 이해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지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이분의 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하고 굉장히 크게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러니까 닿는 면적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뭐 물론 모두가 이런 연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되게 큰 감화가 됐습니다. 네, 읽으면서. 물론 뭐 모든 문장 하나하나에 공감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 그렇죠. 쭉 펼쳐져 있는 지점을 이렇게 뜯어 보면 20, 30대 여성들을 위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돌아가고 있다라는 이제 분석 혹은 현상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게 이 책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는 30대 남성으로서 약간 나랑은 좀 떨어져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거를 또 생각하면서 본 지점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런 거
또 되게 재밌게 탐구하면서 볼 수 있는 네. 관점이었습니다. 나에게 내가 해당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있지만 네. 반대로 내 주변에 있는 그들을 이해하기 좋은 방식이다 보니까 어쨌거나 재밌게 보고 네. 또 감화받았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또 해나가야 되는지에 네. 대해서 특히 저 스스로가 많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버들도 이야기를 해줬지만 연구라는 게 뭐 워낙 폭넓고 아니면 그 폭넓은 주제 중에서 어떤 거에 매달려서 자기가 뾰족하게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사실 사람들의 이제 대중의 관심도나 이런 거에서는 되게 멀어지기 쉽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 책이 이제 물론 책으로 좀 더 이렇게 펴내시면서 좀 더 만지신 것도 있겠지만 일단 담고 있는 주제나 그 문제의식, 버들이 표현해 준 것처럼 어떤 렌즈로 이 연구나 세상을 바라보느냐 이게 되게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데 그거를 더 깊이 있게 탐구하거나 분석해 볼 기회가 많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좀 분명히 마음에 맞닿는 지점들이 많이 생기게 해주는 것 같아서 맞아요. 저도 되게 이 책을 재밌게 읽었거든요. 글을 잘 쓰세요 일단. 맞아요, 이게 맞아요. 뭐랄까 독자를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논문을 뭐 바탕으로 하기는 한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아예 글을 새로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네. 그래서 저는 뭔가 이런 글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굉장히 재밌게 읽혔던 이유는 이제 이게 약간 부연이긴 하지만 이 작가분이 저희 또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저보다 더 어리신 분인데 제 또래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요? 아, 우리 또래라고 해요. 98년생이시니까 98이면 또래 아닌가? 아 조금 쉽지 않아요. 아, 네. 그렇구나. 저는 이제 저보다 한 살 어리셔서 되게 정말 친구랑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저는 성별도 똑같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훨씬 더 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공감하면서 읽었던 것 같고 저는 이 손절사회라는 제목부터가 굉장히 좀 후킹이 됐던 게 네. 사실 이 사회에서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자주 들거든요. 네.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러니까 가능성이나 선택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열려 있어서 내가 거기서 뭘 하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사실 뭘 안 하기로 선택하는 게 오히려 더 특별해 보이거나 어려워 보이거나 이런 시대라는 생각이 저는 자주 드는데 극단의 차단이 필요하다고 진단되는 이 시대에 뭔가 이 손절 사회라는 제목이 그리고 이 손절 사회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좀 어떻게 전개될지가 굉장히 궁금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책의 내용과 주장에 대해서 네. 제가 버들에게 살짝 넘겨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네. 네네. 이 제목이 손절 사회인데요. 손절이라는 말이 이제는 우리가 너무 익숙하잖아요. 인간관계에서 상대를 끊어내는 거를 이제 손절이라고 네네네. 하는데 그 손절이란 말이 사실은 그 주식 거래 하는 주식 용어죠. 네, 손절매. 손절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주식을 거래할 때 손실을 보고 파는 행위를 손절매라고 하고요. 내가 손해 볼 것 같으면 네. 이제 빨리 판단해서 파는 건가요? 그냥 이제 그 판단의 개념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 그냥 손해를 본 판매가 손절매예요. 아, 네. 네네네. 근데 이익을 보면 익절이라고 하죠. 음. 그래서 이익을 봤으면 익절매 한 거고 손해를 봤으면 손절매 한 거고 그래서 그 매자를 빼면 이제 익절 손절. 네. 나 익절했어 하면은 이익을 보고 팔았어. 나 손절했어 하면은 손해 봤지만 팔았다라는 의미인데 이제 이게 그 인간관계로 넘어와서 사용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나한테 손해를 주는 관계를 끊어버린다. 끊을 절자였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손절이라는 게 들어왔는데 이제 여기에 이해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게 인간관계를 손익으로 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나한테 손해만 끼치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을 끊어내는 행위를 손절이라고 말을 하게 된 것 자체가 네. 인간관계가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고 나눠질 수 있고 그리고 그 기준은 나의 안위, 나의 건강, 나의 네. 행복 같은 그렇죠. 것들이 되었다.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게 뭐가 문제야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 굉장히 많은 얽힌 개념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걸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제가 읽은 문장 이 한 줄로 요약하면 우리는 늘 외롭다고 말하는데 왜 계속 손절을 하나 사람들을
그러니까 손절하면서 더 외로워지는데 그니까요. 자꾸 손절을 손절하고. 하면 뭔가 더 행복해져야 될 것 같고 내가 더 건강해져야 될 것 같은데 맞아. 사회는 더 외로움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쵸. 이 책의 서론에서도 이제 그 다양한 수치나 지표들을 보여주면서 이 2030 특히 청년들이 왜 외로움을 계속 이렇게 호소하게 되는가. 근데 이 사회적 흐름에는 손절하세요. 인간관계 잘 정리하는 법 이런 거 막 자신을 지키세요. 그렇죠. 이런 뭐 거. 이런 메시지들이 왜 혼용되는가라는 거에 대한 이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책이 또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얽혀 있는 개념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치료요법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듣는 분들이 약간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 치료요법이라는 게 말 그대로 개인을 치료하면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문화라고 그러니까. 해야 될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거나 뭐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그냥 개인의 감정을 잘 추스르고 잘 다스리고 잘 컨트롤을 하면은 이게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문화를 치료요법 문화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번아웃이 생길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기 위함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인데 네. 번아웃이 온 나에게 집중하면서 그렇죠. 내가 왜 번아웃이 왔을까? 내가 이 옆에 이상한 사람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혹은 내가 뭐 가스리팅을 계속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뭔가 이렇게 치료적인 용어들을 계속 붙여간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또 얽혀 있는 게 정신심리학 용어 같은 것들이 너무 대중화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또 여기 안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는 MBTI부터 시작해서 네. 그놈의 MBTI. 그놈의 MBTI 여기 굉장히 많이 서술을 하는데 맞아요. 뭐 ADHD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트라우마나 PTSD 이런 표현도 이제 실생활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PTSD 온다라든지 그런 표현들 네. 그리고 뭐 얘 쟤 사이코패스 같아 이런 이제 어떤 그 범죄 심리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는 소시오패스 그리고 뭐 요즘엔 또 그 애착유형 그쵸. 얘기 많이 하고 네, 뭐 너 회피형이야. 네, 맞아요, 난 맞아요. 안정형이 될 거야. 이런 그렇죠. 말들. 그리고 HSP라고 해서 초민감자 뭐 이런 이제 용어도 있는데 그런 거 테스트도 막 얼마 전에 돌아왔던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용어들이 사실은 이 정신심리학, 의학 용어들로 처음에는 시작했던 것들인데 굉장히 많이 대중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진단하는 도구나 그냥 설명하는 도구 중 하나인데 이거를 개인이 너무 정체성으로까지 끌어온다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인스타그램이나 X 이런 거 보면은 자기 프로필에다가 뭐 ADHD 뭐 맞아요. 환자 아니면은 뭐 HSP 이렇게 적어두면은 그게 뭔가 스스로를 이렇게 말 그대로 정체화하는 거여서 맞아요. 나 이러니까 나의 일상이 좀 이렇게 분주해. 아니면 나 초민감자야. 네. 이런 거를 그러니까 너 이해해줘야 돼. 네, 약간 어떤 키워드처럼 자기의 어떤 직업군처럼 이렇게 해놓는 현상이 뭔가 이게 어쨌든 병명이거나 말해준 것처럼 진단의 도구인데 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일상 용어화된 게 좀 최근에 들어서 더 자주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게 완벽하게 문제냐라고 하면 좀 애매한 영역은 당연히 있지만, 그러니까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좁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뭐 사회적 문제나 구조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이건 내 정체성과도 같은 병이니까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니까 라고 하면서 변화 가능성이 없어진다라는 이제 맹점이 있다. 네. 그래서 이게 앞에 말한 그 치료요법 문화랑도 굉장히 연결돼 있고 책에도 뭐 전문가들이 이제 특히 심리 이쪽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좀 빠르게 분석하고 네. 정의를 내려버리면서 진행이 되잖아요. 네네. 뭐 오모 박사도 있고 언급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그냥 혹시나 그리고 막 이제 그 연애 프로그램에도 막 심리학 박사들이 나와가지고 네네. 빠르게 저분 이런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옛날에 그런 거 보면서 저거 괜찮나? 저거 좀 위험하지 않나? 저분 실제로 그런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냥 좀 슬픈데 나 우울증인가 봐 라고 생각해버리게 될 수도 있고 일상화가 되면 맞아요. 좀 그냥 불안한 건데
아니면 뭐 긴장 좀 하는 건데 불안 장애가 있어. 나 음. 공황 장애가 있어. 음. 이런 방식으로 또 가버린다든지 네. 집중이 그냥 좀 오늘 안 되는 건데 나 ADHD야. ADHD야. 저 실제로 회사에서 회의하다가 뭐였지? 갑자기 이제 음료수를 마셨는데 맛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맛있네요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고기능 ADHD냐고 갑자기? 집중을 못하니까 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네. 별로 뭐 기분이 나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음. 되게 그런 얘기가 정말 일상화가 돼 있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치료 요법이나 이런 심리학 용어, 정신의학 용어의 대중화가 그래서 손절이랑 무슨 관계야?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네. 그것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익히 생각하는 건강, 그쵸. 갓생, 자기개발 하면 또 여러분 떠올리시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계속 끊임없이 개발시켜야 된다고 하는 게 사실은 이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왔다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신자유주의는 사람을 그 신자유주의에 맞게 복무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개조 혹은 계속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쪽에 가까운데 그렇다 보니까 9 to 6로 정확하게 시간을 잘 맞추고 지각하지 않고 월급을 따박따박 받으면서 일하는 게 나의 행복이라고 느끼도록 만드는 게 이 신자유주의의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 자신의 개발, 내가 계속 뭐 커리어를 만들어가야 해. 하지만 이 시스템 안에서는 시스템 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고 그러면서도 건강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자기 개발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갓생 살아야 되니까 잠을 줄이고 뭐 이런 이제 어떤 개인의 변화로 무언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움직임 같은 네네. 것들이 신자유주의의 되게 핵심적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감정적 안위나 행복 추구 이런 거에 있어서 행복하지 않은 문제니까 너를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끊어내야 되고 손절이라는 행위를 나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포장시키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네네. 왜 이렇게 다들 손절을 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손절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은 또 뭐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네. 또 이야기하면서 나눌 수 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되게 버들이 사실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게 두꺼운 책의 내용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쉽게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네, 왜냐하면 사실 이 어떤 신자유주의나 이런 단어들이 가진 뭐랄까 들었을 때 딱 턱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맞아요. 그 자체가 가진 문화적 복합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복잡성을 사실 뭐 쉬운 예시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가면 훨씬 좋겠지만은 이제 간략하게 책의 도입을 이제 전개하려다 보니까 그래도 되게 잘 요약해서 네. 얘기를 해줬던 것 같고 정말 근데 쉽게 말하면 네, 이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손절하는 게 왜 문제인가인 그쵸. 거죠, 사실. 맞아요. 네, 뭐 네. 앞에 거 다 건너뛰시고 이것만 들으셔도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왜 이 사회의 주류 메시지가 됐는가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맞아요. 조금 지루하셨을 수 있겠지만 들어주시고 네네. 또 궁금하면 책을 읽어보시면 책이 굉장히 촘촘하게 네. 서술을 해놨습니다. 맞아요. 어쨌든 저희가 책에서는 되게 세부적으로 더 얘기를 해놨지만은 저희가 하려는 거는 이제 어쨌든 책이 얘기한 전제를 바탕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손절을 어떻게 다루고 있고 우리가 마주한 실제 손절 사회의 어떤 네. 에피소드들을 이제 버들과 그늘의 이야기로서 풀어보면은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손절이라는 게 아까 버들도 도입해서 얘기를 해줬지만 인간관계를 수익 구조로 보고 이거는 나한테 이득이야, 손해야. 그리고 특히나 그 중에서도 나한테 무조건 피해니까 이거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쵸. 끊어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관계성의 문제로 이게 어쨌든 한 개인의 문제나 판단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분위기나 방향성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네. 이런 현상도 계속 나타나고 이런 걸 진단하는 책까지 나왔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뭔가 나는 어떤 손절을 해왔을까?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 손절이라는 경험이 나한테 있었을까? 내가 당했을 수도 있고. 저는 수도 없이 손절 당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손절이라는 게 뭔가 내가 저 사람
딱 끊어내겠어. 이렇게 하고 끊어낸 경우보다도 그냥 나랑 잘 안 맞는다라는 어떤 판단이 들면은 서서히 그냥 멀어지기도 그쵸.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 손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네. 이제 뭐 손절하면 뭔가 딱 자르기를 생각하는데 네네. 그렇게 내 삶에서 조금씩 네. 페이드아웃을 시켜가는. 그럼요. 디졸브도 아니에요. 맞아. 그냥 살짝 사라져. 네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관계들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음. 아무래도. 근데 참 그 손절이라는 말 자체가 저한테 되게 무겁고 좀 무섭게 다가왔던 이유는 이렇게 끊어내는 그 과정에서는 제가 되게 서서히 페이드아웃으로 그 사람과 나 사이를 이렇게 멀어지게 했지만 사실 우리가 처음에 가까워졌을 때는 우리의 공통점이나 비슷한 점, 그리고 우리가 같이 공감하는 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가까워졌는데 거기서 어떤 차이점을 딱 발견했을 때 네. 그거를 뭔가 조율하려거나 이렇게 잘 맞춰보려는 노력은 분명 했겠죠. 근데 그게 어쨌든 판단하는 사람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저 사람의 생각은 사실 잘 모르지만 아 이거 나한테 건강하지 않은 것 같다. 나한테 그닥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어떤 판단이 들기 시작하면은 네. 의욕 이런 것들이 그냥 싹 사라지면서 노력할 가능성이 사라지고 네.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맞아요. 근데 그런 나랑 더 잘 맞는 사람이 있을 거야. 이 사람이 나한테 최선이 아닐 거야. 뭔가 이런 것들을 제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상상하면서 그러네. 그 이전의 관계들을 좀 끊어내게 되는 거. 아까 앞에서 말한 뭐랄까 선택의 여지가 많은 것도 맞아요. 있겠네요. 네네. 이 사람 말고도 너무 많으니까 뭐 사람이 아니라 어떤 다른 관계나 그쵸. 제가 맺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중에서도 특히나 뭐 회사를 선택하는 문제라든지 뭐 여기가 아니어도 돼. 왜냐하면 나의 그것이 최선이니까 내가 최우선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되게 쉽게 손절을 하게 된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데 네. 버들은 뭔가 손절을 딱 떠올렸을 때 뭐 이 책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버들이 경험한 어떤 손절의 에피소드들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 게 있었나요? 일단 손절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이제. 네. 그쵸. 이게 쉽다는 게 뭐랑 또 연결이 돼 있는 거냐면 디지털로 우리가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맞아요. 차단 그리고 제한도 있고 숨기기. 요즘에, 숨기기도 있어. 맞아. 그러니까 너무 차단은 하지 않으면서 이 사람과의 나의 관계를 페이드아웃을 잘 시킬 수 있게 또 구축이 돼 있잖아요. 네, 시스템상 네. 그게 엄청 잘 돼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단톡방도 조용히 나가기도 있고. 제발 도입해달라고 사람들이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게 물론 이게 다 손절을 위한 기능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죠. 요 또 온라인에서 괴롭힘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제한 기능 같은 게 생겨났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인스타에서는. 네. 물론 이제 그런 게 있지만 뭐랄까 이제 그 디지털 기반으로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그걸 기반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이제는 이제 노멀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뉴 노멀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더 쉽게 클릭 한 번이면 이 사람하고 멀어질 수 있어. 예전에는 계속 만나는 사람인데 뭔가 이 사람하고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더 하기 쉬워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네. 문제적이라면 좀 문제적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다 보니 예를 들면 인스타에 좀 뭐랄까 나와 다른 생각을 올리는 친구들 예를 들면 뭐 정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또 자주 올리거나 자주 올리는데 불쾌하게 보이는 무언가가 계속 올라온다든지 네네. 뭐지 뭐 이런 것까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차단하나요? 숨기기를 많이 했죠. 어제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난 뒤다 보니까 네네. 좀 그래도 자제했나요? 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봐야 수행을 좀 하는 거죠. 성장한다? 네, 이걸 봐야 성장한다. 계속 나에게서 멀어져 있는 것들을 가까이 하면서 네네. 이 사람들과도 계속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는 마음을 갖게 됐는데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사회 구조고 네. 또 내가 중요하고 그리고 내 주변의 것들을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런 식으로 저를 만들어가고 너 할 수 있어. 네가 다 선택하면 돼. 네가 선택하는 대로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구축이니까. 맞아요. 구축이죠. 우리를 좀 만들어 가는 것 같아서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손절했던 많은 관계들이 떠오르면서 네네. 좋은 선택이었을까? 그리고 내가 손절 당하기도 했을 텐데 네.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뭐 음.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손절이라는 게 어쨌든 지금 저희가 쓰는 손절 사회 안에서 손절이라는 게 관계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하는 사람은 일방적으로 내가 했어 아니면 내가 당했어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결국은 상호 간의 관계성을 많이 이야기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손절 사회 안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이 책을 쭉 읽으면서 제가 읽었던 다른 어떤 짧은 글이 또 생각이 났었는데 네. 거기서 어떤 분이 자신이 느낀 인간관계를 되게 좀 거칠게 나눈 거긴 하지만 쉘터와 엘리베이터 같은 인간관계라고 표현한 게 네네. 생각이 났었어요. 근데 이제 쉘터는 어쨌든 뭐 피난처, 그쵸. 안식처 휴식처? 뭐 이런 이런. 느낌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뭐 이제 흔히 방공호 같은 걸 떠올리고 이제 외부의 어떤 위험 이런 게 있을 때 그 안에 막 모여들고 근데 그 안에 모여든 사람들은 사실 공동의 위험을 피해서 모인 거기 때문에 이 서로 어쨌든 살을 부딪히고 이 안에서 나누는 뭐 채취나 살짝의 뭐 불편함이나 불쾌함이나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 어떤 공동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쵸. 외압이 있고. 네네네. 더 센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사람들은 내 옆에 타인이 존재하지만 그 타인이 있기에 제가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되게 그런 요소가 된다. 그쵸. 이런 어떤 그게 쉘터의 특징인데 사실 저희가 엘리베이터에 딱 타면은 엘리베이터에 딱 2명만 타고 있어도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그렇죠. 계속 구석에 구석과 제일 구석에 구석에. 그리고 내가 핸드폰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리고 저 사람한테 내가 갑자기 딱 엘리베이터에서 타면서 뭐 어디 가세요? 이러면은 아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쵸. 진짜 이상한 사람 취급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당한 어떤 거리감 이런 걸 유지하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단 둘이 있지만 서로 완전한 타인이 되고 그 타인이 방금 쉘터에서처럼 안전한 어떤 나에게 공간을 내주고 그런 위안이 돼주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되게 불편감을 주는 어떤 요소가 그쵸. 되는 거죠. 없으면 편할 텐데. 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손절 사회라는 게 한국 사회를 좀 중점적으로 더 얘기를 하다 보니까 특히나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내에서 더 사람들이 서로를 쉽게 차단하고 손절하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특히나 어떤 쉘터 같은 문화보다는 서로의 관계성이나 이런 거를 엘리베이터 공간 안처럼 느끼게 되고 그렇게 형성이 많이 된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이 사회 자체가 사실 뭐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의 어떤 극강의 위협이 있진 않잖아요. 네네. 뭐 전쟁이나 망명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어떤 공동의 주제나 위협이 없는 그런 상대적으로 물론 다 상대적이지만 네네네. 그런 안전한 사회가 주는 역설일 수도 있겠다. 그러네요. 이런 생각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바깥이 평화로우니까 네네. 어디인가로 모여들 필요가 없는 거죠. 맞아요. 다 개개인으로 존재하고 싶어하고 조그만 살이 부딪혀도 불편하고. 불편하고 네네. 예민하게 되고. 네네. 근데 그런 것들에 이름을 막 붙여주는 거죠. 네. 너는 원래 예민한 사람인 거야. 맞아.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이 붙어온 얘가 이상한 거네. 끊어내. 맞아요. 이런 방식으로 이게 그 엘리베이터 같은 사회가 되고 있다라는 네. 것 같은데, 되게 연결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저희가 앞서서 이 전제를 이야기하면서 그 손절 사회를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정신의학 용어나 심리학적 용어 맞아요. 그런 진단의 도구들이 되게 일상화된 거. 맞아요. 명분이 된다. 좋은 명분이 되는 거죠. 이런 네네. 용어들이. 네.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해 봤을 때 저도 되게 그런 거에 의존하는 편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심리 상담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TCI 검사를 처음 해봤어요. 맞아요. TCI 그게 이제 검사. 그게 성격 기질 검사인데 그 전까지는 제가 판단하는 저만 있잖아요. 뭐 MBTI도 그렇고 맞아요. 사실 사람들이 그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의 주 주장은 아니 그거 할 때마다 다르게 나오고 할 때 그 당시에 내 심리 상태에 따라서 너무 그게 달라지는 건데 맞아요. 뭔가 그런 것들을 왜 믿지? 라고 했을 때
근데 이제 뭔가 수치로 이렇게 딱 병원에서 얘기해 주는 거는 뭔가 신뢰도가 상승하는 것 맞아요. 같고 그리고 선생님이 막 이걸 기반으로 설명을 해주면 막 네. 믿음이 가잖아. 그 수치가 그리고 되게 그 어떤 전문가가 나한테 설명해 주지 않아도 음. 안정감을 줘요. 아, 그렇죠. 예를 그 들면 결과지만 봐도 맞아요. 뭔가 TCI 결과지를 제가 딱 받았는데 제가 그 위험 회피랑 사회적 민감도가 매우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 초민감자 같은 느낌이네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지만 만약에 내가 초민감자다라고 하면은 아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나 이제 뭐 내가 기질이 그래서 내가 난 태어났을 때부터 이런 사람이구나.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 약간 그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제가 예기 불안이 엄청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도 그게 많아지고 네. 그런 성향이다. 맞아. 장점으로 해석하면은 그래서 대비를 많이 하고 뭐 여러 조심성이 가지 있고. 플랜을 세워놓고 그러지만은 이게 말 그대로 예기 불안인 거예요. 안 느껴도 되는 불안도를 엄청 상상하면서 근데 나는 항상 근데 그거를 이런 수치나 전문가의 진단이 없을 때는 나는 왜 이러지? 왜냐면 이걸 설명받고 싶은데 설명이 안 되고 그냥 내 심리 상태로만 있으니까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근데 딱 수치가 너는 이렇게 높은 사람이고 심지어는 그 TCI 결과지가 이제 뭐 내가 궁금했던 상대와는 되게 다르게 나오면은 봐봐 너랑 나는 기질부터 달라. 그래서 우리가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딱 어떤 판단의 요소가 쉽게 돼버리고 맞아요. 또 그런 것들이 너무 용이해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제가 읽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을 얻었던 게 이제 20, 30대 여성들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 치료요법 맞아요. 문화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줬지만은 그런 어떤 사주 타로 같은 게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특히 요새 좀 더 유행하는 것 같아요. 네, 완전 MG 문화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타로 공부하는 막 분들도 있고 네,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마저도 책에서도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들으러 가는 거에 이제 만족이 안 돼서 자기가 공부해서 내가 알아야겠어. 해석해 주는 거 말고 내가 직접 공부해야겠어. 나를 알아야겠어. 근데 그게 되게 제 나이 또래 비슷한 젊은 여성들한테 되게 유행처럼 빠르게 퍼지고 돌게 된 이유가 뭔가 대표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제시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점성술이나 진단 도구의 주요 기능이 첫 번째로는 나의 결정과 행동에 대한 어떤 정당성이나 권위를 부여하는 거고 맞아요. 또 두 번째로는 삶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했다는 어떤 감각을 얻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그런 거를 더 하려고 하고 이게 맞아라고 생각하게 되고 약간 삶을 통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많이들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역설적으로 컨트롤하고 싶어 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내가 다룰 수 있는 사항이었으면 좋겠고 예상 가능했으면 좋겠고 좀 그런 것들이 근데 더욱 어려워지는 시대다 보니까 당장 내일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도 어려워지다 보니까 사주 타로 이런 문화에 좀 더 심취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이제 사람을 잘 이해하려고 하는 도구고 그렇게 사용을 많이 하면서 이해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실제로 너 그거구나. 나는 이거야. 우리는 조금 안 맞아. 어떻게 보면 궁합이 좋지 않아. 그 MBTI도 옛날에 이렇게 표처럼 해가지고 네. 16개, 16개 해서 뭐 빨간색 이제 최악 뭐 이런 거 무조건 네. 나왔죠. 궁합표 이런 네네. 거 막 돌기도 하고 했잖아요. 네네. 그 또한 어쨌든 이 진단이라든지 이름표가 그 관계의 가능성조차 제한해버리는 이제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뿐 아니라 예를 들면 가스라이팅, 나르시시스트, 뭐 사이코패스 이런 번아웃 이런 이제 표현, 정신의학적 표현들이 정신심리학적 표현들이 쉽게 사용이 되면서 뭐 좀 말하기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착취적인 관계라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이 관계에 기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는 않고 저 사람은 그런 거 하는 사람, 저 사람은 나르시시스트라서 남 얘기 안 들어. 라고만 이제 명분 쌓기가 되는 이 환경. 그러니까 이게 기반이 돼서 손절도 더 쉬워지는 거죠. 네. 이거는 뭐 내가 그냥 저 사람 싫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여서 내가 손절한 거야. 맞아. 막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설인 것처럼 음. 이야기하는 그게 옛날 같았으면 그냥 웃기네 이러고 지나갔을 텐데 이 책을 보고 나니까 약간 기괴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MBTI라서 자꾸 저희가 언급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도 익숙하실 테니까. 네. 네. 이 성향의 사람들은 이래라고 딱 정해놓고 그냥 그런 이미지를 딱 구축해 놓으면은 판단하기가 쉽잖아요. 맞아요. 이 사람은 그냥 이러니까 내가 이거에 맞춰서 이렇게 해버려. 근데 사실은 그게 뭐 MBTI나 어떤 관계를 다 떠나서도 이 개인을 사실 그 네 개의 기호로 다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안에 굉장한 다면성이 있는 건데 이걸 관계로까지 가져가면은 관계는 정말 복잡할 수밖에 없잖아요. 변수가 훨씬 더 많은데 네네. 이 큰 변수와 이 큰 변수의 만남 사람 변수 덩어리 사람의 만남인데 네. 그걸 어떤 걸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조차 네.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관계라는 게 진짜 본질적으로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그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느끼는 그 불편감이나 약간의 이물감까지 덜컹거림 같은 것 그런 것들을 갈수록 더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되게 제 주변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그런 다른 누군가랑 관계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예측 불가능성, 맞아요. 혼란 이런 거 자체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느낌. 근데 그게 불가능한데 네네. 사실 왜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욕망하는가, 왜 더 느끼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 친밀감이라는 게 네. 어쨌든 그러니까 뭐 연애 관계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연애 관계를 예시로 들면은 나랑 완전 다른 사람한테서 매력을 느낄 수는 있지만 네. 관계를 지속하려면 비슷한 점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필요하죠. 네. 그리고 이제 비슷한 면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더 친근감을 느끼게 되고 나랑 비슷하네, 나랑 생각하는 게 맞네 이러면서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건데 이게 만약에 내가 그렇게 거기서 촉발된 어떤 감정이 배신당한다고 느낄 때 너 나랑 달랐잖아 이렇게 딱 느낄 때 그게 훨씬 더 큰 타격감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네. 사실은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나랑 똑같은 걸 찾고 싶어 하는 마음, 욕망? 약간 그런 거에서 오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또 제가 이제 손절하거나 당했던 많은 과거의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부딪힘과 그 지난함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관계성을 주로 제가 차단을 당하거나 아니면 제가 차단하거나 이런 식으로만 결정을 해왔던 것 같은데 사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어떤 선택지가 있었을까? 그냥 관계를 쭉 지속하면은 고통밖에 없는 것 같아서 네. 이걸 끊어낸 건데 근데 그런 그 고통을 그냥 내내 견디면서 내가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게 나한테도 상대한테도 최선인가? 전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그쵸. 이런 판단이 들었었는데 사실 제가 이거는 또 다른 데서 어디서 들은 말인데 관계라는 게 이제 상호 감염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 감염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것도 의학 용어잖아요. 네네. 외부에서 뭔가 바이러스나 이런 게 몸에 침투했을 때 내 몸에서 이거 뭐야 바이러스다 하면서 막 이게 차단을 하려고 어떤 위험 요소라는 거를 이제 제거하려고 하기보다 그게 제 몸에 딱 들어와서 이렇게 막 퍼져 나갈 때 몸은 실제로 안 좋아질 수 있지만 거기에서 어쨌든 내성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네네. 제가 이전에 없던 어떤 바이러스를 새로 만난 거니까. 근데 그 과정을 견디는 그 뭐랄까 기간? 네. 이런 것들이 확실히 짧아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훨씬 더 내가 인내하고 내성이 생기기까지 버텨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기 전에 아프니까. 이미 나 이거 바이러스 들어오자마자 그냥 열이 좀 바로 나니까. 병원 바로 가서 이거 다 뽑아주세요. 그냥 아예 뿌리 뽑아주세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다시 그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제가 더 치명적으로 되는 거죠. 어쩌면은 당장의 어떤 위험 요소나 나의 안전을 위해서 더 큰 어떤 나의 성장 그런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미학 이런 것들을 쉽게 차단해 버리는 건 아닌지
좀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관계라는 게 상호 감염이다라는 말을 굉장히 좀 인상 깊게 제 머릿속에 남아있고 네네네. 그거를 기억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서 좀 떠올라서 공유를 하게 되기도 했네요. 그 발효랑 부패의 차이를 아세요? 혹시? 발효와 부패? 네. 인간에게 유익하면 발효고 음, 유익하지 않으면 해가 되면 부패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작용은 화학 작용은 거의 동일하거든요. 음, 그 균들이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을 분해하면서 새로운 화학 물질을 만들어내는 게 발효 혹은 부패인데 그게 인간에게 이로운 쪽으로 가면 맛있는 쪽으로 가면 발효인 거고 네. 김치나 요구르트가 되는 네, 거고 매주도 이렇게 그냥 해서 뭐 먹게 이제 되죠. 못 먹을 게 되면 음, 우유가 이제 상하고 시고 이렇게 음. 되면 부패가 되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이게 아까 그늘이 방금 얘기해 준 거랑 뭔가 연결된 지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어떤 사람이 나에게는 완전 손절해야 될 사람이기는 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데 갖다 놓으면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결과를 뭐로 우리가 해석하느냐의 차이일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이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힘들어, 피곤해. 막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는 것 같아 나를. 뭐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이 든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그런 것도 결국은 자기 감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디에서는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가족에게는 그게 이 사람의 어떤 역할이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하고 있는 행위나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중립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 해석에 따라서 네. 이거는 끊어내야 될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사람을 계속 데리고 있어야겠다. 뭔가 외로워 보인다. 같이 네. 있어주면 좋겠다. 라고 보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뭐 발효와 부패의 이야기가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손절이라는 행위 그리고 우리가 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는 뭐 다짐, 의지 같은 것들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석을 뭔가 이제 내 중심적으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생각한다면 이제 이 손절 사회에 굉장히 적합한 분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뭔가 이 갈등을 봉합하려거나 좀 더 조율해 보려는 노력 같은 거를 좀 하면서 감염을 서로 하다 보면 제 그늘이 말한 대로 상호 감염을 감당하면서 네. 집단 면역 같이 우리가 갈 수 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아요. 사실 뭐 관계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뭐 상호 감염이나 발효와 부패 이런 어떤 예시로서 저희가 또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이게 책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단어로는 뭔가 무해함이라는 거에 사람들이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지점과도 연결이 맞아요.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무해에 열광하고 있고 네, 완전 사람들이 뭐 제목도 뭐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게 무해한 사람 그쵸. 뭐 그런 거 근데 그 책은 굉장히 좋은 책이긴 한데.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물론 제목만 네, 딱 두고 맞아요.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무해함에 대해서 그게 사람들이 키워드인 거죠, 사실. 네, 뭐 캐릭터나 이런 것들도 막 정말 그냥 귀여워 보이고 나에게 큰 해를 끼칠 것 같지 않은 맞아요. 그리고 네. 내가 이게 정말 좋고 그냥 보면서 편안해지는 그런 단어들도 되게 유행을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뭐 무해함, 다정, 뭐 안온한 하루 보내세요. 그쵸. 뭐 이런 것들. 근데 그 안전하고 온전하다는 게 그 어쨌든 온실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이미지죠. 네, 그런 어떤 경계를 이렇게 딱 울타리를 뒀을 때 그 안에 있는 느낌인데 사실 경계 바깥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나 관계나 이런 것들에 자꾸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위험에 자꾸 노출이 돼봐야 내가 거기서 뭐 창에 찔려서 피를 흘리고 뭐 상처 입더라도 뭐 그래도 나가봤다 하는 경험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다음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어떤 배움이 되는 건데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이 자리에서 나는 해를 입고 싶지 않으니까 여긴 정말 안전하다, 무해하다 이런 것들이 진정 나의 다음 스텝을 위해서 좋은 일인가 하는 어떤 무해함이라는 것이 주는 어떻게 보면 유해함 그런 것들을 또 이 책에서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것 같은데 네. 오히려 나랑 비슷한 생각, 네. 나랑
이렇게 공감하는 주제를 가진 사람들과만 모이게 되는 게 한편으로는 되게 아쉽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얘기를 하고 나면은 그래서 내가 최근에 나랑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랑 진짜 저 사람 짜증나네. 아니면은 저 사람 나랑 너무 안 맞는다. 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 근데 그렇게 해야 왜 내가 이 사람이랑 다르게 생각하는지, 어떤 점이 싫은지 이런 게 정리가 되는데 이거 다 좋다. 이 사람 최고. 이렇게 하게만 되면은 사람이 좀 나쁜 방향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도 굳어져 가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되게 딱딱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유연성이 부족해지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유연성이라는 게 이렇게 치고 저렇게 쳐야 자꾸 굴곡이 생기면서 맞아요. 내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이렇게 잘하게 되고 그게 더 탄탄해지는 건데 과연 나는 그 나의 유연함을 위해서 나에게 유해한 것들을 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고민을 또 그 무해한 파트를 읽으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네네. 버들은 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읽었는지 궁금해요. 그 무해함을 추구하는 현상, 무해함이 왜 떠오르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러 의견이 있고 여러 현상에 대한 분석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이분이 이야기하는 바에 따르면 그것도 결국은 아까 우리가 앞서 쭉 이야기했던 자기를 지키는 행동, 자기의 건강, 자기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나에게 해를 끼치는 무언가를 가까이 두고 싶지 않다. 인간관계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 뭐 어떤 캐릭터 같은 것들이 되게 뜨고 근데 절대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없을 것 같은 형상, 형태로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발전하게 되고 마케팅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모델이나 그런 뭐 연예인들이 또 유명해지게 되고 그런 현상들이 다 여기에 이제 연결이 좀 돼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쾌적한 사회 불쾌함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도 사실은 되게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일본의 정신과 의사분이 쓰신 책인데 일본이야말로 이 무해한 사회의 끝판왕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일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패 끼치는 거. 근데 그쵸. 패 끼친다는 게 이 패라는 기준이 뭐랄까요 사회마다 다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엘리베이터에서 조금 붙는 게 패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일본 사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촘촘하고 엄격하게 다 있다는 거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아이가 울어 기차에서 아이가 운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계속 두는 행위 자체가 패니까 얼른 데리고 나가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야 된다든지 하는 이제 이런 행동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발전하면서 그게 왜 발전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노키즈존이 된다든지 그쵸. 막 애들은 뛰어다니고 애들은 위험하고 근데 또 이게 반대급부로는 애들은 다칠 수 있으니까 애들을 안전하게 데리고 있어야 되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많은 곳에 두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그냥 키즈 카페 같은 곳으로만 가고 어른들은 노키즈존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노키즈존 같은 데만 가고 네. 그리고 뭐 어른 한두 명이 할아버지 한두 분이 진상을 부리니까 노시니어존도 만들고 그리고 뭐 장애인들이 휠체어 끌고 들어와서 공간도 넓게 만들어야 되고 한다고 하니까 그냥 문턱 같은 것도 신경 안 쓰고 둬버리고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해한 혹은 폐를 끼치고 싶지도 않고 폐를 받고 싶지도 않은 사회가 되면서 점점 더 경계가 많아지고 배제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자기들끼리 모이게 되잖아요. 네.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되고 있으면서 이 일본 사회가 어떻게 보면 쾌적해졌다. 노숙자들도 길거리에 없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거든요. 근데 그 쾌적한 사회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불쾌함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한 이제 서술을 하는 책인데 거기에도 건강주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네. 비만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리고 뭐 안전제일이
주의 같은 것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음. 그리고 육아할 때 특히 네. 아이들에게 위험한 거를 정말 안 시키려고 하잖아요. 어머니들은. 근데 그게 이제 저도 조카들이 있고 누나들이 육아를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안 키우니까 뭐 저렇게까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래 자기 애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어. 근데 이게 그런 감정 이상으로 이게 문화적으로 육아라는 것이 굉장히 표백된 아이를 기르는데 적합하게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네네. 근데 그 책에 보면 되게 그 명징하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면 읽어보시고 네. 어쨌든 그 책을 쭉 읽고 나서 또 이 책을 보다 보니까 그게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게 관계적으로 정말 순백의 상태인 것 같다. 관계적으로 표백된 상태. 때가 하나라도 묻으면 이거 빨리 들어가서 지워야겠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관계적으로 뭔가 사실은 그게 가장 취약한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네.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취약 상태로 가고 있기도 하다.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 무해함이라는 게 처음에 그 단어가 나올 때는 뭐 그런 의도로나 사람들이 사용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뭔가가 없다는 거, 해가 없다는 게 비어 있다는 거랑 저는 비슷하게도 들리거든요. 방금 버들도 표백된 사회나 그런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지만은 그거는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관계를 하면서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섞여들면서 제가 아까 뭐 상호 감염이다, 뭐 거기서 미학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 모두 다 사실은 정말 그 지난한 그 관계의 과정을 지나오면서 사람들이 폐허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딱 어느 순간에 뒤돌아보면은 내가 깨끗한 어떤 산책로를 걸어온 게 아니고 우당탕탕 어떤 공사장을 걸어온 것 같은 그런 잔해들이 잔뜩 남아있는 그 길을 그래도 그럼에도 내가 선택해서 걸었다 하는 게 비유기도 하고 실제이기도 하고 저한테는 제가 맺어온 그리고 앞으로 맺고 싶은 많은 관계들이 그렇게 많이 얽혀 있고 서로에게서 뭔가 긁힘도 많고 상처도 생채기도 내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서 어떤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관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서로에게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 손절 사회에서 뭐 결론이라는 게 사실 막 명확하게 그래서 이렇게 길게 어떤 진단을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네. 사실 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근데 이게 책이 어쨌든 4부 이렇게 길게 나눠가지고 촘촘하게 전개를 잘 한 것에 비해서 뭔가 약간 일부는 어떤 개인의 의지나 뭐 개인의 역량으로 약간은 환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은 살짝 좀 아쉽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네네네. 어떤 개개인이 모여서 사실 공동체가 되고 그 공동체가 어떤 사회가 되어가는 데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가 생겨나는 어떤 많은 이득 그리고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어떤 눈부신 성취, 성과 네네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그렇기에 이 손절 사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개인이 사회가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사실은 우리 되어가는 과정이 어떤 것인가를 좀 얘기하고 싶으셨다고 느꼈어요, 이분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 되어간다는 것이 말뿐인 게 아니라 그냥 정말로 그 안에서 많은 관계성이나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맞부딪히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이분도 같이 질문을 그냥 던지는 것 같고 나도 또한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동시대 연구자가 잘 분석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그래 나도 나에게 뭔가 건강하고 네. 옳다고 생각하는 관계만 남기는 것은 오히려 더 불안하고 불쾌한 경험일 수도 있겠다. 나에게 좀 큰 불편감을 주는 사람 아니면은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을 옆에 두고 다만 상처만 주면 안 되겠죠? 근데 이 상처가 나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주고 네네네. 내가 이거를 또 다음에 다룰 수 있는 어떤 의지를 준다면은 고통스럽지만 지속해 나가 봐야겠다 하는 어떤 작은 씨앗 같은 의지 이런 거를 좀 심어주는 독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많이 자주 생각하려고 하는 말이 나는 늘 틀릴 수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그 틀릴 수 있다라는 감정을 계속 불러일으키게 해주는 사람을 옆에 두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런 그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계속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진짜 안 좋은 관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폭력적인 관계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가족이라고 다 좋은 관계인 것도 아니고 진짜 착취적인 관계라든지 나를 뭔가 정말 어떤 지배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관계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물론 잘 분석하고 잘 보면서 과감하게 끊어낼 필요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이제 뭐 무조건 참는 게 미덕은 아니겠지만 네. 그렇게 더 좋은 관계의 가능성을 상상해보는 쪽으로 가보자 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사실 얘기하는 거는 그냥 너네가 좀 참아 이런 건 절대 아니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냥 이 사회에 대한 진단 그리고 음. 탐구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고민을 해봅시다에 가까운데 사실 그 갈등들이나 어떤 상처들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거를 같이 극복하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그냥 이제 개인적으로 그랬던 관계들이나 경험들이 있었는데 없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경험들을 좀 늘려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하지 않는 생각들, 나와 굉장히 먼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계속 이야기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오히려 그냥 그런 사람들을 그냥 안 끊어내고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도 저는 그냥 약간 내 마음의 안위를 위한 작업인 것 같고 조금 더 가까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다. 맞아요. 어느 정도는 약간 자신의 너무 자기 확신을 하는 것도 사실 위험하고 맞아요.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진정한 나를 찾아라라고 얘기하는 이 사회의 맹점이 분명히 있다. 맞아요. 그래서 진정한 다 나 노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진정한 나가 뭐야? 뭔데? 없어요 그런 그거는 건. 네. 왜냐하면 이 책에서도 맨 마지막에 정말 혼자인 사람은 없다. 그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너무 공감하는 말이고 상호 관계성을 계속 가져야만 그것이 고통스럽고 불편하더라도 그래야 나랑 정말 안 맞는 거 아니면은 나랑 안 맞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내가 견딜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자꾸 늘려가면서 사실 진정한 나라는 건 없고 어제와 다른 나, 그렇죠. 내일의 나 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져 간다는 생각이 저는 주로 들었고요. 오늘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 추천하고 싶었던 곡이 네네. 있는데 제가 그 여유와 설빈이라는 포크 듀오를 좋아하는데요. 네네네. 그분들의 노래 중에 그 유치하고 뾰족한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저도 이 노래를 막 예전부터 많이 들었던 건 아니고 네네네. 이분들을 좋아하다가 최근에 알고리즘이 오, 추천해줘서 다시 그렇군요. 듣게 된 노래인데요. 여기에 이제 첫 그 가사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어제 나는 누구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러기에 나는 너무 유치하고 뾰족한 사람. 마음 주고 정도 주면 뭐가 남을런지 몰라. 사랑하고 미워하다 헤어지면 그만일까 몰라. 그럼에도 나는 너를 위해 살 거야. 이게 이제 1절의 가사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익이 되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더 고립이 돼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내가 굉장히 내 마음속에 유치함이 있고 네. 어떤 남들은 모르는 뾰족함이 있고 그런 것들을 나 혼자 이렇게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누군가에게 상처도 좀 주고 나도 찔려가면서 그럼에도 나는 너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살 거야 라고 다짐하는 이 노래의 가사말이 되게 좋아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오늘의 또 주제와도 어울리는 것 같고 해서 네.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오늘 좀 길게 이것저것 얘기를 했는데 네. 이렇게 같은 책을 읽고 또 버들하고 얘기를 나눠봐도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고요.
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혹시 손절을 고민하고 있는 관계가 있다면 네. 좀 재고를 해보시면 네. 어떨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승현 작가님의 손절 사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네. 지금까지 저는 그늘이었습니다. 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나는 누구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러기에 나는 너무 유치하고 뾰족한 사람. 마음 주고 정도 주면 뭐가 남을런지 몰라. 사랑하고 미워하다 헤어지면 그만일까 몰라. 나는 너를 위해 살 거야. 고요함에 귀가 먹고 어둠에 눈이 멀고 그리움에 숨이 멎고 외로움에 몸서리 나도 좋아. 나는 너를 위해 살 거야. 자라나는 새싹들과 배가 고픈 벌레들과 다